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프리마켓에서 강보합권에서 거래되던 뉴욕 증시 오늘 상승 출발했습니다. 지금 현재 3대 지수 모두 플러스권에서 거래되면서 나스닥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1%대 구간에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미신연물 국채금리는 오늘 아시아 장중에서는 2.5%대까지 치솟았다가 현재는 2.40%대까지 내린 상황입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는 중국 증시를 제외하고 모두 상승 마감했는데요. 유럽 시장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평화적인 소식이 들리면서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수많은 정보가 홍수처럼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자인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어느 것이 시장의 추세를 바꿀 방향키가 되는 것인지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되겠죠. 지금부터 1시간 한 발 앞서는 정확한 정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함께하는 선견선생 마스터님께서 매주 일요일마다 무료 특강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근 글로벌 시장이 집중하고 있는 채권에 대해서 총정리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 일요일 밤 9시 30분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출연하는 골드도치 마스터님께서는 이번 주 일요일 오후 1시에 단기 매매 기법,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총망라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신세계라고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들은 노란톡으로 노란톡으로 질문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여 방법은 샵 0082번 문자로 신세계라고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우측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네,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질문 내용들은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내용 흐름에 맞춰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선견선생 마스터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선견선생 마스터. 예, 화요일 날 뵙겠습니다. 자, 시장이 지금 미국 시장 굉장히 좀 활발하게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 시장은 조금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는데요. 자, 미국 시장이 이렇게 오르는 데에는 물론 글로벌적인 이슈도 있겠지만 미국 시장 내 지금 현재 상황, 지수, 지표, 기초 체력이 어떻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제가 몇 가지 지표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그 지표 알아보면서 미국 시장 현재 상황 점검해보고 국내 시장 어떻게 될지 한번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들린 속보에 따르면 또 러시아가 군대 일부를 우크라이나 수도 부근에서 즉각 철수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는데요. 따라서 유럽 시장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또 미증시도 굉장히 양호한 체력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또 마스터님과 함께 자세하게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0시 57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보시죠. 나스닥은 10년물 국채금리의 급등세가 진정되며 성장주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골드는 달러화 강세 속에 위험자산 선호도가 높아지며 하방 압력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일은 중국 상하이의 단계적인 폐쇄 조치로 수요 둔화 우려의 100달러 선을 이탈했습니다. 유로 FX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평화협상 기대감이 높아지며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오늘의 주요 이슈 체크해봤습니다. 네, 그럼 각 상품들이 지금 현재는 어느 흐름에서 보이고 있을지 지금 현재 시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나스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15% 상승한 15,158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골드입니다. 1.74% 내린 온스당 1,906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일입니다. 4.53% 떨어진 배럴당 101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1.26% 오른 1.116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각 상품별 대응 전략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나스닥 간밤새 뉴욕 증시는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서 상승을 했었는데요. 한편 장단기 금리차 역전 경고 신호가 깜빡이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짙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나스닥은 오늘은 좀 상승하는 흐름 보여지고 있는데요. 어떤 스탠스로 대응을 해보는 것이 좋을지 팻말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늘 매수 들어주셨네요. 네, 오늘은 일단은 매수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보시면 사실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혼합적으로 나오는 상황. 네. 그렇죠? 어려워요. 예, 오를지 내릴지에 관한 것들을 여러분들 굉장히 좀 궁금해 하실 거고, 거기에 연계돼서 우리나라 국내 시장도 지금 어떤 상황으로 흘러 들어갈지 굉장히 좀 궁금하실 텐데, 자, 일단은 여러분들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매일매일 생생한 정보 보실 수 있으니까 노란톡방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좋겠고요. 자, 차트를 지금 잠깐 좀 볼게요. 차트를 좀 잠깐 보면 제가 어저께 방송에서 15,200 라인이죠. 15,200 라인까지 일단은 오를 수 있는 가능성 굉장히 높고, 우리가 매수 포지션을 보기 위해서는 이 15,200 라인입니다. 15,200 라인을 지지를 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다시 상방에 대한 기대감, 혹은 꼭 상방이 아니더라도 15,000 이상에서 가격이 형성되면서 박스를 그리는 이런 흐름이 나올 것이다. 매수 쪽이죠. 네, 이런 흐름 나올 것이다 라고 어저께 일단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고가가 15,219 라인입니다. 분봉 잠깐 보도록 할게요. 방금 전에 장 시작하고 3분봉에서 15,219 라인을 일단은 찼습니다. 자, 이게 일단은 오늘 지지를 받아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어저께부터 강조를 일단 드리고 있습니다. 15,200 라인, 15,200 라인이 일목의 상단입니다. 일목 상단을 딛는다라고 하면 매수 쪽으로 좀 더 큰 흐름을 보일 수가 있다라고 일단은 보시면 되겠고,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15,219 라인을 친 다음에 조금 내려오는 이런 모습이 일단은 보이고는 있는데, 어차피 차트의 기술적 분석으로는 15,200 라인까지는 전고점이죠. 15,219 라인까지는 일단은 비슷하게 갈 것 같고요. 15,200 라인을 지지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일단 보신 다음에 매수 쪽 포지션 잡으시는 게 일단은 좋아 보인다라고 일단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플러스 해서 지금 러시아 군대가 뭐 조금 철수를 하고 있고, 이런 등등등등 이슈들이 일단은 있고, 지금 미국 시장에 가장 큰 충격을 주는 것들이 제일 대표적인 게 아마 유가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유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번 주에 이란 핵 협상이죠. 이란 핵 협상이 어떻게 끝나는지 이 여부에 따라서 미국 시장이 좀 더 큰 폭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미국이 지금 이란에 굉장히 공을 좀 많이 들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란과 베네수엘라 최대 산유국 중에 하나죠. 이 나라들이 굉장히 조금 공을 많이 들이고 있고, 특히나 이란 핵협상이 긍정적으로 이번 주 안에 끝나게 된다라고 하면 이란에 묻혀 있는 그 석유, 그리고 천연가스, 각종 자원들 플러스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까지 전부 다 해서 미국 시장이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 동력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한 이슈나 어떠한 뉴스, 어떠한 단편적인 것들에 기반을 해서 오르고 내리는 것들이 아닙니다. 자, 기초 체력, 우리가 펀더멘탈이라고 하죠. 기초 체력이 얼마나 튼튼하느냐, 외형적으로라도 이 기초 체력이 받쳐져야 이런 지수의 큰 흐름,
지수의 큰 상승을 이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표들을 제가 오늘 조금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여러분들께서 처음 들어보시는 지표 혹은 들어봤는데 디테일하게 모르셨던 지표, 이런 지표들까지 오늘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미국 시장 일단은 지표고요. 가장 최근 겁니다, 여러분. 가장 최근 지표를 제가 가지고 왔고, 자, 첫 번째로 소비자 신뢰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얼마만큼 우리 소비자들이 경제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지에 대한 지표라고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00을 기준으로 합니다. 100을 기준으로 100 이상이면 향후 경기 전망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2월까지 발표된 게 110.5죠. 100을 넘었기 때문에 향후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로 여기 ISM 제조업 지수와 ISM 비제조업 지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ISM이라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께서 어떤 기관의 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중요한 거는 제조업 지수겠죠. 우리 이제 제조업 생산 라인에 얼마 정도의 수주가 들어왔고, 얼마 정도의 생산이 돼 있는지, 그리고 얼마 정도 생산이 돼서 얼마 정도 출하가 되는지 등등등 그 지수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이 지수가 높다라고 하는 거는 제조업 분야가 굉장히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일단 이런 선행 지표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지수를 일단 보면 이건 50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50을 기준으로 해서 50 이상이면 제조업 분야가 생산도 잘하고 수주도 잘했고 출하도 잘했고 재고도 별로 쌓이지 않았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조업 지수가 50 이상이면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쭉 보시면 2019년도부터 해서 50 이상 이렇게 쭉 계속 찍고 있습니다. 자, 비제조업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조업 분야를 제외한 지수들이 50 이상을 쭉 찍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물 경제 지표들이 일단은 살아 있기 때문에 지수 상승, 지금과 같은 뉴스와 기술적이죠, 사실은. 기술적인 뉴스와 더불어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일단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고용시장. 제가 2021년부터 굉장히 많이 강조드린 고용시장입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는 인플레이션 이슈가 최고의 이슈가 될 것이다. 그리고 2022년도 인플레이션 이슈지만 2022년에는 고용시장, 특히나 임금에 대한 인플레이션 우려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 하셔야 된다. 굉장히 중요하게 체크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뭐 비농가 취업자 증가, 요거는 이제 비농지표라고 그냥 단순히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실업률 보겠습니다. 실업률이 굉장히 중요한데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완전 고용 상태다. 3.8%밖에 실업률이 지표가 나타나지 않는다. 3.8에서 최대 스펙트럼이 한 4.2 정도, 3.8에서 4.0 정도 일단은 보신다라고 하면 이 정도 수치가 완전 고용, 거의 완전 고용의 상태다라고 여러분들 일단은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실업률이 3.8%라는 거는 거의 내가 일하고 싶은 사람들은 거의 다 지금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네 번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 날 굉장히 우리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목요일 날 매주 발표되는 지표죠. 실업자가 얼마나 많이 생겨서 실업수당을 청구했는지에 대한 지표를 나타내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 바로 밑에 차트를 좀 보시면 실업수당 청구권자 수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굉장히 높아졌다가 지금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지금 돌아갔다. 그래서 실업률이 낮아지는 것,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권자 수가 굉장히 낮아지는 것도 고용시장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겁니다.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과 주당 평균 노동시간인데요. 자, 주당 평균 노동시간 일단은 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예,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최근 한 1년 반 사이에 거의 34.7에서 34.8 정도. 그러니까 노동 시간은 일단은 변화가 없다. 노동 시간은 변화가 없다. 단 뭐가 변화가 있느냐? 2월이 0%로 나온 거는 이거는 아직 산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산입이 안 돼 있어서 그렇고요. 자,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을 보시면 평균 임금이 어떻게 됩니까? 상승하는 이런 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제가 실업률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을 다 같이 버무려서 일단은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해석을 좀 해드리자라고 하면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한다. 그럼 일할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일할 사람들을 구인을 합니다. 구인을 하죠. 어디 뭐 사이트나 이런 데 구인을 할 건데 구인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안 뽑히는 겁니다. 왜죠? 실업률도 굉장히 낮고 실업자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지금 미국 내에서 전부 다 고용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구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사장님이라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알바비를 더 줄 테니 혹은 내가 월급을 더 줄 테니 우리 가게로 와서 일을 해달라라고 구인 광고를 또 내시겠죠. 이게 바로 뭐다?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완전 고용 상태이고 구인을 해도 일할 사람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임금은 계속 오르는 임금이 오르니까 인건비가 오르죠. 인건비가 오르면서 예를 들어서 재화라고 하면 재화의 가격이 오르고 그 가격이 소비자들에게 전가가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더 심화되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고용시장이었고요. 자, 미국의 고용시장 두 번째를 일단 좀 보면요. 자, 업종별 취업자 수 증감인데요. 업종별 취업자 수 증감입니다. 이런 지표들이나 이런 차트들을 제가 일단 오늘 처음 보여드리려고 좀 가져왔습니다. 자, 쭉 제일 큰 것만 일단은 보죠. 제일 큰 거. 자, 여가, 숙박, 외식. 이게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가, 숙박, 외식은 여러분 어떤 겁니까? 우리가 코로나가 해제되면 그 특수주라고 여러분들이 주식 시간에 아마 들으셨을 건데요. 자, 코로나 팬데믹이 해제가 되고 우리의 생활이 예전과 동일하게 평균적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면 가장 큰 수혜는 여가일 겁니다. 여행 다니셔야죠, 이제. 그래서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일 확진자 수가 3, 4만 정도까지 일단은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업종별 취업자 수 중에 코로나 수혜주인 여가, 숙박, 외식 이 파트들의 취업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고 일단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옆에 차트를 일단 좀 보시면 이거는 실업 지속 기간별 실업률 기여도. 제목이 굉장히 조금 어려운데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검은색만 일단은 보시면 됩니다. 검은색만. 검은색이 뭐냐면요. 27주 이상입니다. 27주 이상으로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27주 이상 실업자인 상태입니다. 27주 이상.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입니다. 6개월 정도 이상 실업이 지속되는 그런 퍼센테이지를 지금 나타낸 차트다. 라고 여러분들 일단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두 차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까지 한 번도 소개를 안 해드린 차트인데요. 이번에 데이터가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 자, 검은색입니다. 검은색이 지금 보면 줄어들죠? 검은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요, 여러분, 6개월 이상 실업자가 굉장히 좀 많이 줄어들고 있다. 무슨 얘기냐? 6개월 이상 실업하지 않고 일을 구해서 전부 다 나간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고용은 굉장히 좋은 상태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까 지금 두 개의 차트가 있는데요. 오른쪽 구인율만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완전 고용 상태에서 미국에 있는 사장님들이 채용을 하고 싶어 하는데 채용을 못 하고 있다. 다 지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부인율은 굉장히 높게 지속적으로 높아져 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택 시장을 한번 볼게요. 미국의 주택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일단 설명을 조금 드리는 것 같은데 미국도 사실은 집값이 좀 많이 올랐다고 해요. 집값이 좀 많이 올랐는데 자, 기존 주택 판매 첫 번째 보시죠. 기존 주택 판매, 신규 주택 판매입니다. 처음 지어가지고 원래 있던 주택을 매도 매수하는 것 그리고 신규죠. 신규로 지어서 주택을 사고 파는 것. 근데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19. 그리고 주택 허가 건수. 주택을 짓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주택을 짓는다라고 일단 뭐 시청이나 어느 곳에 우리가 신고를 해야겠죠. 그 허가 건수와 착공 건수도 있습니다. 착공 건수가 지금 다 줄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줄어들고 있냐라고 하면 자, 일단은 그 미국도 지금 금리 인상 시기지 않습니까? 금리 인상 시기로 모기지 대출 금리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4% 가까이 지금 오르고 있고요. 4%에 지금 근접을 하기 때문에 미국의 주택 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침체기는 아니지만 조금 하방적으로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가지표. 여러분들 굉장히 좀 중요한 물가지표죠. 물가지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소비 물가인데요. PCE라고 하죠. 개인 소비 지출 물가입니다. 사실상 PCE 그리고 밑에 보시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죠.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PCE 물가 지수가 있는데 PCE가 일단은 범위가 조금 더 크고요. 그 페드에서 어떤 물가 정책, 물가의 지표의 판단이 되는 것은 PCE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화와 휘발유, 자동차, 부품, 그리고 외식, 숙박, 운송 서비스, 플러스 식품까지 전부 다 플러스를 해서 나타낸 지표가 개인 소비 물가 지표, PCE 지표, 물가 지표라고 여러분들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자, 가로를 보시면 물가는 어차피 다 오르고 있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외식 숙박도 전부 다 오르고 있는데 주목하셔야 될 거는 휘발유. 예, 휘발유도 지금 PC 물가에서는 굉장히 큰 폭의 어떤 섹션을 차지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제가 왜 요거를 딱 집어서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 지표 설명을 일단 드릴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소비자 물가 지수나 PC 물가 지수보다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혹은 근원 PC 물가 지수를 좀 더 면밀하게 보고 더 중요도 있게 본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유에 대해서 일단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면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나 근원 PC 물가는 근원이라는 자가 붙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왜 붙었냐면 우리가 굉장히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식품, 에너지 요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뭐 일주일에 굉장히 가격의 변동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가 지표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 오염이 될 수가 있어요. 오염이. 그렇기 때문에 이 굉장히 물가에 대한 가격 변동이 심한 이 두 가지 에너지랑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와 근원 PC 지수를 저는 조금 선호를 하고 페드에서도 근원을 굉장히 조금 중요시 여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네. 예, 근원 PCE 물가 지수도 5% 이상 계속적으로 상회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일단은 보이고 있다. 자, 소비자 물가 지수도 굉장히 높게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달러 지표 일단은 조금 잠깐 볼게요. 달러 지표 같은 경우에 달러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채 금리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달러도 강세를 좀 띌 수밖에 없다. 그리고 불확실성, 그래도 지금 세계 경제가 불확실성이 연속이 돼 있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수요는 높을 것이고 그래서 달러 강세는 지속적으로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국의 대외 시장을 좀 한번 볼 건데요. 미국의 대외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제가 이런 지표를 좀 가지고 왔고요. 자, 퍼센테이지만 일단은 좀 보시겠습니다. 자, 미국의 대외 거래 중에서 자,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별로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더 작겠죠. 특히나 채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러시아가 채권을 거의 못 갚았다. 뭐 루블화로 갚았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러시아, 미국에 대한 대러시아에 대한 그 교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낮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유럽이죠. 예. 유럽이 터지면 어차피 미국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미국도 러시아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유럽이 사이에 껴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일단 좀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지표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나스닥의 미국 시장의 어떤 기초 체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일단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많은 또 지표들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요. 지금 노란톡으로 들어온 질문이 있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써니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국내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그러면 같이 일단은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네. 자, 일단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속적으로 일단 말씀은 드렸죠. 기초 체력이 일단은 좋고 우리나라하고 조금 다르게 일단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뒤집어 보면 국내 시장은 저는 굉장히 좀 낮게 보죠. 왜냐? 지속적인 박스장과 하락장이 계속되면서 대세 하락장이 지금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 이런 모습, 그리고 상승을 할 만한 모멘텀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다. 왜냐? 지금 금리 인상이 초기란 말이죠. 금리 인상. 세계 경제는 금리 인상과 재정 긴축 정책의 초기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와도 우리나라 시장은 그렇게 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보시면 그냥 박스장을 그리는 것 뿐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박스장을 그냥 그릴 뿐이고요. 상승을 할 수 있는 큰 모멘텀이 안 보인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단계를 일단은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국내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국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도 하락으로 다시 갈 가능성이 좀 농후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46라인이죠. 346라인을 일단은 지키고는 있으나 한 325라인, 320라인,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2,400대를 아직도 간다라고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조금 있으면 이제 1분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반기 안에는 조금 더 큰 폭의 하락이 있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예상을 해요. 제가 노란톡에 거의 매일매일 여러분들한테 국내 시장에 대한 얘기도 계속 지속적으로 일단은 드리고 있고, 주식 가지신 분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상세한 정보 일단은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시장이 올라갈 모멘텀이 전혀 없다라고 보고요. 3,300은 올해 못 찍는다라고 이미 몇 달 전에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 조금 암울할 것이고 지속적인 하락이 될 것이다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란톡 질문에 대한 답변 만나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또 오늘 오일에 대한 대응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일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평화회담 기대감에 더해서 또 러시아 원유의 가장 큰 수입국인 중국에서 상하이 봉쇄 소식이 전해지자 국제유가 전거래일 8%대로 큰 폭으로 떨어졌었습니다. 오늘도 5% 가까이 약세를 보이면서 배럴당 이 $100 선이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인데요. 오늘 CNBC 보도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 장관이 두바이에서 열린 에너지 포럼에서 러시아는 영원한 오펙 플러스 동맹이며 러시아만큼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국가는 없다라면서 오펙 플러스가 에너지 시장을 관리하려는 노력을 정치가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또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펙 플러스 회의 이번 주 31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오일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 전략 세워주실지 또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아, 오일 관망 들어주셨네요. 네네. 오늘은 일단은 관망을 제가 들었는데 네. 차트 잠깐 보시면 네. 오일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 저항선이 일단은 100달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가장 제가 강조를 드린 부분은 오일이 공급이 해결이 돼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서두에도 제가 이란 핵 협상 말씀을 드렸고 베네수엘라 일단은 말씀을 드렸고 자 수요 같은 경우에 지금 중국 상하이 수요 이슈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 이슈가 일단은 있습니다. 자 이번 주가 굉장히 조금 많은 이슈들 그리고 굉장히 주목해야 될 이슈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일 같은 경우에 특히나 중요한 게 이란 핵 협상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 뉴스까지 일단은 들어보면 이란 핵 협상이 2주 내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온갖 자원에 관한 이런 공급량이 늘 것이기 때문에 유가는 더 하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자, 하지만 일단 100달러 선으로 오일이 올라왔기 때문에 당일의 전략은 일단 100달러 선을 지킨다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100달러 이상의 상승이 올 것인데 자, 이게 사실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이 좀 굉장히 중요해졌죠.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 뉴스 중에 하나라도 좀 터진다라고 하면 유가는 100달러 이하로 다시 내려가는 이런 모습을 일단은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일단은 주목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또 이번 주 주목해 봐야 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새벽 5시 30분에는 미국 석유협회 API의 주간 원유 재고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노란톡으로 들어온 또 질문 만나보도록 할게요. 해외님께서 선견 선생님, 유가는 이제 하락으로 전환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여쭤봐 주셨어요. 하락의 전환이냐 이제 턴어라운드를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 턴어라운드를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만큼 더 안정적인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은 하시면 돼요. 네, 오늘도 100달러 선 깨졌다가 다시 또 올라섰다가 네네네, 그렇죠. 지금 테스트를 하는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일단은 100달러에 대한 테스트를 계속적으로 좀 할 것이고 100달러 위에서는 여러분들이 실전 매매를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100달러 위에서는 일단 매수 방향을 보시는 게 맞고요. 100달러 이하에서는 일단은 관망을 조금 하시는 게 맞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이번 주에 터질 거기 때문에 거기에 편승을 해서 우리가 추세 라인을 다시 좀 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저도 굉장히 조금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변동폭이 클 것이라고 이번 주에 예상을 해서 노란톡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제가 매일매일 오일에 대한 차트 분석 그리고 자리값 같은 거를 일단은 말씀을 오늘부터 드리고 있으니까 노란톡 들어오시면 일단은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직 하락의 전환은 아니다. 근데 하락의 전환이 곧 될 수도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또 국제 유가에 대한 대응 전략 살펴봤고요. 이어서 골드에 대한 또 당일의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는 달러 인덱스가 또 99달러 선까지 오르면서 이 강달러 기조에 그간 잘 나갔었던 골드 약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2주 들어서 최저치까지 떨어진 상황인데요. 골드 오늘은 1.5% 떨어진 1914달러 선 부근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스탠스로 대응해보는 게 좋을지 팻말 들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매도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자, 차트 한번 봐주시죠. 네, 오늘 노란톡방에 낮에 올라왔는데 제가 네. 말씀드린 그 1895라인이었나요? 예, 거기까지 일단은 좀 찍었습니다. 자, 나스닥도 그렇고 골드도 그렇고 어떤 일정한 패턴 그리고 어떤 일정한 자리들이 있게 마련이죠. 그것만 여러분들이 조금 잘 찾으실 수 있다라고 하면 크게 손해보는 매매는 아마 안 하실 것 같은데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저께도 차트 분석을 좀 해드렸는데 데칼코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락이 있을 것이다. 왜냐면 똑같이 쌍봉을 찍고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하락의 기조를 좀 띌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기술적 분석으로 본다라고 하면
예, 뭐 몇 달 동안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몇 달 동안은 과연 골드가 위험 자산이 맞는지에 관한 그런 퀘스천 마크가 계속적으로 붙었는데 역시나 위험 자산에 반대 안전 자산이죠. 안전 자산인지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붙었는데 어떤 비트코인 코인에 대한 어떤 자금 이런 것들이 조금 이동을 한 느낌이 들어요. 제가 비트코인 얘기도 이제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자금이 어느 정도 골드 쪽으로 안전자산으로 그리고 달러 쪽으로 온 것 같은 일단 그런 모양새를 지금 취하고 있어서 나스닥과 달러 그리고 골드는 일단은 디커플링으로 가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면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방에 대한 탄력이 더 붙을 겁니다. 15,200 라인을 일단은 지지를 한다라고 하면 상방에 대한 탄력이 더 붙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15,200 라인 정말 지지 여부를 꼼꼼히 잘 살피셔야 되고요. 15,200 라인을 지지하는 한 골드도 일단 밑으로 더 갈 수 있는 매도 포지션을 더 볼 수 있는 일단 이런 라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좀 스윙 전략으로 일단은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골드 같은 경우는 오늘 일단은 매도 포지션 잡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안전자산이었던 골드가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안전자산으로 선택이 됐었던 이 엔화가 6년 들어서 최저치까지 떨어진 상황인데요. 엔화가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달러에 의해서 지금 또 일본 중앙은행이 굉장히 지금 미 연준과는 반대의 통화 정책을 펼치면서 엔화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이 있으실까요? 사실은 저는 조금 다른 견해인데요. 네. 어떤 견해냐면 네. 지금 어떤 글로벌 이슈로 인해서 엔화가 약세다. 요거는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럼 어떤 이유 때문에 약세라고 보시나요? 그 내재적인 이유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예. 잃어버린 10년이 잃어버린 20년이 됐고 30년이 일단은 돼가고 있는 상황. 가장 자명한 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일단은 좀 벌어졌거든요. 무슨 얘기냐?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산업 자체가 디지털화는 넘어섰지만 그 이후로 천장을 뚫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경제가 굉장히 좀 약해졌고 가장 단적인 예로 여러 가지가 나왔죠. 뭐 제가 디테일하게 뭐 열거는 안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뭐 도장을 쓴다든지 아니면 수기로 작성한다든지 아직도 이런 디지털화를 넘어서 어떤 산업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는 이런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이런 상황이 왔다라고 제가 일단은 보고요. 앵커님께서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 굉장히 조금 좋은 질문을 주셨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 게 사실은 제가 주말 특강이나 이런 데에서 일본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신세계 리턴즈에서는 시간이 조금 이제 모자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말 특강이나 이런 데에서 제가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죠. 지금 40년이 일단은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1980년대 이후로 일본은 굉장히 조금 물론 이제 선진국으로 가는 선진국이죠. 세계 2위의 선진국이었습니다만 지금 어떤 변화를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늦어졌어요. 그게 30년, 40년이 쌓이다 보니 이제는 일본이 더 이상 강대국이 아니다라는 얘기까지 일단 나오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일단은 주말 특강이나 이런 데에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거든요.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엔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좀 약해지고 있는데 이거는 외부 요인에 의한 강달러이기 때문에 엔화가 약해진다라기보다는 일본 자체의 내부적인 문제로 인한 엔화 약세다라고 일단 답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일본이 이제 미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달러에 대비해서 엔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6년 들어서 최저치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이제 달러 대비 엔화가 최저치로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미 연준 그리고 또 그 일본의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의 차별화에 따른 약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네. 저는 이거를 예전부터 일단은 조금 말씀을 드려왔었거든요. 사실 작년부터. 네. 그래서 외부적인 요인은 당연히 있겠죠. 외부적인 요인은 굉장히 당연히 있지만 그게 어떤 엔화의 가치를 지금 판단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라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엔화 약세가 이어지지만 사실 일본 정부에서는 이 부분이 일본의 뭐 크나큰 좋지 않은 상황은 아니다. 왜냐하면 수출 기업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반기는 그런 분위기라고도 하더라고요. 당연히 정책 담당자는 그렇게 말을 할 겁니다. 네. 예를 들면 미국 연준도 마찬가지죠. 미국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잡힐 것이다. 그리고 경제는 더 이상 경제는 활성화가 될 것이다라고 계속적으로 일단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거고 일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사실 앵커님이 이런 질문을 던지실 줄 몰랐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산업 내부적으로 일본 내부적으로 굉장히 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엔화의 가치가 일단 내부적인 요인 때문에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고 일단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엔화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신 적이 있나요? 네네네. 네. 아, 그렇구나. 예, 네, 네. 이전에 이제 엔화가 최저치로 떨어졌을 때 한번 지난주에 그 해왕 마선님께서 네네네네. 나오셔서 알고 짚어주셨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그러면은 또 바이든 행정부에서 예산안을 발표를 했잖아요. 뭐 국방부라든지 그리고 또 부자세에 다시 나서겠다라고 말씀을 했던데 이 바이든 행정부 예산안 발표에 대한 시장 영향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은 시장의 메커니즘은 굉장히 좀 단순합니다. 국채를 일단은 발행을 해야 될 것이고 네. 어차피 이게 지출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시장의 충격은 조금은 있으나 거의 없다라고 일단은 보고요. 왜냐하면 예산안이라는 거는 우리가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이 책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조 8천억 달러라는 규모도 일단은 거기에 편승을 일단 한 거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충격은 거의 없다, 미비하다. 일단 그렇게 제가 좀 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어서 유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유로 오늘은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주실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 같은 경우는 또 골드만삭스가 유럽중앙은행이 우크라이나 전쟁 불확실성으로 통화정책 정상화를 연기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한 상황인데요. 유로 오늘의 대응 전략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매수 들어주셨습니다. 네. 차트 한번 봐주시죠. 자, 유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단은 대세적으로는 하락장이다라고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죠. 보시면 계속적으로 일단 하락장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시간대가 조금 애매합니다. 지금 유럽장 시작하고 오후 4시에 유럽장 시작하고 나서 상방으로 일단은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큰 그림을 오늘의 큰 그림을 잡고자 하신다라고 하면 매수 쪽으로 일단은 보시는 게 낫겠죠.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자, 그런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일단 관망 쪽으로도 여러분들이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어떤 주식이나 선물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뉴욕장이 개장하는 그 시간 그리고 1시간 정도의 그 시간이 굉장히 조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제가 시간상으로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리면 22시 30분에서 30분, 1시간 정도, 23시 30분 정도 1시간이 굉장히 좀 활발하고 약간 조금 텀 한 30분 정도 있다가 24시에 거래량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움직임이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특징이죠. 뭐 유로나 아니면 다른 해외 선물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간상으로 만약에 실전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23시 지금 38분이기 때문에 조금 휴식하셨다가 한 55분 정도에 55분에서 한 10분 정도 수급 들어오는 거 보고 트레이닝을 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 지금부터 한 20분 정도는 관망을 일단은 하시다가 수급 들어오는 거 보고 그때
매수 쪽으로 일단은 보시는 게 좀 유리해 보입니다. 유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유로에 대해서는 또 매수 전략 세워주셨는데요. 네, 최근 달러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이 달러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강달러 기조는 계속적으로 유지를 할 거라고 일단은 보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차피 뭐 채권 금리도 오르고 있고 뭐 금리 인상 시기도 있고 그래서 어떤 안전자산에 대한 그런 수요도가 일단은 높아지기 때문에 달러를 더 많이 찾는다라고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달러 강세 기조는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일단 말씀을 드렸죠. 어떤 경제가 조금 불안해지고 불확실성이 조금 크다라고 하면 달러를 계속 찾는 이런 것은 이것 또한 단순한 시장의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달러 강세에 대한 스탠스는 변함이 없다라고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내 선물 관련해서 시간이 조금 되면 이제 차트를 조금 봐드려도 될까요? 네네. 네네. 자, 국내 선물 관련해가지고 제가 첫 번째 라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기준으로 2,740선을 일단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국내 선물 360 라인에 코스피 2,740선을 일단은 말씀을 드렸고, 자, 두 번째 라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2,400선, 코스피 2,400선을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국내 선물이죠. 국내 선물은 320선, 그리고 코스피 2,400선, 2,450선까지 일단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국내 선물, 어차피 국내 선물과 우리 코스피 시장은 같기 때문에 차트를 조금 더 보면서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일단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슈팅 자리라는 게 굉장히 조금 중요합니다. 슈팅 자리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데 작년 11월에서 12월 이 사이에 슈팅 자리가 일단 나왔습니다. 이 슈팅 자리 나온 우리 지수가 320선입니다. 국내 선물 320선이고요. 코스피 지수로는 한 2,400선까지 일단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슈팅 자리다라고 하는 건 기술적으로 어떤 수급이 굉장히 조금 많이 들어왔다. 매수 포지션으로의 수급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슈팅이 된 거고 여기에서 쭉 치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술적 차트 분석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뭐 뉴스라든지 어떤 수급의 영향 그리고 하방 압력 때문에 이게 다시 밑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면 320 라인, 이 슈팅 자리인 320 라인은 꼭 치게 됩니다. 꼭 치고 코스피 2,400 라인도 꼭 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대응을 하시기 위해서는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신법에 관한 얘기도 굉장히 좀 많이 드리는데, 자,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외부적인 요인이란 말이죠. 외부적인 요인에서 지수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미국장이 하락을 한다. 그리고 중국이나 홍콩장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외부적인 요인으로 지수 하락, 코스피의 지수 하락, 그렇기 때문에 개별 주식의 가격 하락으로 일단 이어진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자, 이 내부적인 요인이 또 있겠죠. 내가 가진 주식이 내부적으로 회계적으로 그리고 재무적으로 굉장히 좀 탄탄한데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내가 가진 주식이 가격을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재실 필요도 없습니다. 지수는 경기는 순환을 하고 지수도 순환을 하거든요. 순환을 하기 때문에 손절이나 이런 거를 뭐 하시지 않고 뭐 물타기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추가를 하셔도 되고 평단가 조절을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때 평단가 조절을 하신 다음에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걷어지고 외부적인 요인이 나빠지면 외부적인 요인이 좋아질 때가 또 있지 않습니까? 외부적인 요인이 좋아질 때는 여러분들이 물량 가지신 것 그리고 평단가 조절하신 것이 여러분들한테 수익으로 일단은 다가오리라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는 주식이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홀딩을 하시고 만약에 이게 내가 왜 샀는지 이유를 모른다라고 하면 어떤 해칭 전략을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 일단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그 코스피 200 지수 그리고 코스피 지수 320 라인과 2,400 라인
상반기, 빠르면 상반기에 6월 전이죠. 상반기까지 일단은 제가 보고 있고요. 한번 가는지 안 가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직까지 남아있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신세계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성견선생 마스터님께서 이번 주 일요일 밤 9시 30분에 채권에 대한 총정리 시간 준비해 주셨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금요일에 출연하시는 고리도치 마스터님께서는 이번 주 일요일 오후 1시에 단기 매매 기법에 대해서 특강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꼭 참여해서 투자 실력 키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은 샵 0082번으로 신세계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